뉴스업 시작합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습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 당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고 처음 열리는 최고위, 안건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두고 일종의 대리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당권파는 한 전 대표를 고슴도치나 악성부채에 빗대면서 징계는 당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라고 강변했고, 친한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장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건 한 전 대표 축출밖에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가족들을 찔렀고 가장 슬펐던 것은 그 고슴도치가 누가 자기 자신의 가족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의결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 단 9명만 참여한 비공개 회의는 속전속결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기권하면서 제명하는 장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한 전 대표를 당에서 몰아내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긴급 회견을 소집한 친한계는 정작 제명돼야 할 건 장동혁 지도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추재선 중심 의원 모임 대한감일에도 스스로 뺄셈 정치를 선택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지도부를 강하게 규탄했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자폭했다, 조작감사를 감찰하라는 쓴소리와 동시에 당내 문제라서 여태 수사 의뢰를 참았다는 반박으로 충돌이 빚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파 불용을 당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무색하게 선거를 앞두고 당은 또 한 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짧은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을 제명해도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지지자들도 달랬는데 무소속 출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명이 확정되고 4시간 만에 징계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전한 뒤 1분가량 제명 결정에 대한 소회를 천천히 또박또박 밝혔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당과 보수의 주인이니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며 당원과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난 2023년 겨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며 화려하게 입당했던 한 전 대표는 이로써 769일 만에 국민의힘 당적을 잃었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정치 인생입니다. 윤석열 정부 황태자로 불렸지만 총선 과정에서 유난 갈등이 불거지며 참패를 받아들여야 했고, 당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에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또다시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조기 대선 때도 출사표를 던지며 정치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당계 논란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의힘 제2당이 봉쇄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뿐 아니라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등판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 예고한 대규모 토크 콘서트 역시 선거 준비의 일환일 거란 분석 속에 서울시장은 물론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한 전 대표 무소속 출마합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이 상황을 보수의 리더로서 돌파할지 그 방법 중에 하나라면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대규모 팬덤을 바탕으로 최대 위기를 돌파할지 아니면 당 밖으로 밀려난 원외 정치인의 한계에 부딪힐지 한 전 대표의 정치력이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 장경태, 최민희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 첫 발을 뗐습니다. 친청계 봐주기 시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의원의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여드레 전 직권조사를 선언했는데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듯 구성원들은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피하며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끝난 뒤에도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좀 오래 걸릴까요? 네,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기간, 당무를 사실상 멈추기로 했는데도 회의를 강행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최근 당 일각에서 불거진 형평성 지적과 무관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무소속이 된 강선우, 김병기 의원은 즉각 징계 절차를 밟았으면서 친청계 장경태, 최민희 의원은 미적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하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해명도 통하지 않자 일단 윤리심판원 열차를 출발시키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윤리심판원장이 그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럼 규정상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장경태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회봉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거듭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사과드릴 수는 없습니다. 화환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불출석,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쿠팡의 법무 담당 부사장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가 이들의 오만함을 질타해야 한다면서 안건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을 철회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관세 대응 총력전에 합류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다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게 된 김 장관은 짧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러트닉 장관과 만난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측의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 국회의 정치적인 지형과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힘을 보탭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워싱턴 DC에 도착해 내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미국 정부와 의회 상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관대했다며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honestly, they've given us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자신이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이뤄질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중국 중심적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과 국가 안보를 가져다 준 관세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라인이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접촉에 나서면서 이번 주말이 트럼프발 관세 재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해 연간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12월과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 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5%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반도체와 기타 운송 장비 등에서 늘며 1.6%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보건, 사회복지, 도소매 등에서 늘며 1.9%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0.5%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등에서 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 생산은 건축과 토목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서 16.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생산은 1.5%, 소비는 0.9%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3.6% 감소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파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입법 지연 때문에 그동안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이 협상 파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을 밀어놓고는 이제 와서 남 탓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아예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의 말바꾸기식 외교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양해각서 국회 비준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소모적 논쟁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협상 파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협상을 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면서 미 측에게 잘 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외교 무능 지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깜짝 발표 방식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일본, 타이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가 관찰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과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서울에 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지난해 내놓은 97 공급 대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별로 보면 서울 물량이 3만 2천 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우선 용산구 일대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12,0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통해 6,000여 가구를 마련하고 동대문구, 은평구에서도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천과 성남을 중심으로 물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과천에서는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을 활용해 10,000가구 가까이 건설하기로 했고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같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10,000가구 가까이 공급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속도전이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뒤 해당 지자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과천시는 반대 의사를 밝혔고 성남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도심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8,000호 공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비판하면서 인근 노후도심을 재개발, 재건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마장 등을 이전해 부지를 확보한 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과천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의 주택 규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과천 지역에선 과천지식 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가련지구 등 4개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는 찬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향후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토부와 협의해 성남시 참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협의 필요성만 강조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개발 사업이 1년 정도 빨라질 거라며 반겼고 고양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현안 사업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고위원 사퇴 의사도 없으시나요? 없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신 거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단식 농성 후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 곧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구성으로도 봤습니다만 불과 한 2년 전에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런 악연이 될 수 있는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빨리 매듭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저희 당 구성원들이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당원 게시판 내용 문제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라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빨리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당의 쇄신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더 알려드리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등 쇄신안이 설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명 개정 등의 이 쇄신안, 개혁안이 국민들께 더 와닿기 위해서는 저희 당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후 복귀 첫 일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 같습니다. 갈등 봉합의 속도를 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은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제명이 되냐 안 되냐 뭐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제명이 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쏟아지는 비를 그냥 그대로 맞는 겁니다. 피해자. 그래서 이제 그 서사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피해자,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싸우겠다. 같이 이제 뭐 나를 따르는 어떤 친한 개운 같이 들고 일어서자라는 모습을 보일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정가에서 그래도 이제 정치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냥 자숙해라. 언젠가 때가 되면 당연히 국민들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당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는 당원 게시판 얘기는 끝내자라고 조금 사라져 있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많이 했는데, 이 결국 성격이 있어요, 본인의 캐릭터가. 그래서 뭐 앞으로도 지금 뭐 콘서트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어떤 인력을 동원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 이 사이에서 조금 현역들 중에 이제 중간에서 이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런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을 여쭤보고 있으니까 바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그 페이스북 메시지도 함께 좀 보면서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혁이 이겼다, 잘했다. 그러나 자신과 당은 망할 것. 그리고 또 한동훈도 잘 됐다. 간동훈, 또 새 집을 짓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의 말은 장동혁 대표가 전투에서는 이길지언정 전쟁에서까지 이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과의 전투에서는 지금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당 대표로서 중도 확장도 못하고 윤 어게인하고 절연도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겁니다. 지방선거에 패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대표 물러나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쟁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앞으로 본인이 다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주고 있는 세력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궁금한 겁니다. 봉합의 속도를 낸다. 조금 전에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친한계, 소장파 의원뿐 아니라 원외에서도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 공개적인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외위원장들, 특히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은 지방선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분들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들도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자멸의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진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이 계엄을 막았다라는 그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지금 당에서 제명을 시킴으로써 윤 어게인 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물음이 가득해지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
지금 1심 판결도 났고 내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도 날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 15년이었지만 구형량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을 지금 1심에서 받은 상황이거든요. 예. 국민들과 당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 우리가 그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상징을 가진 게 사실 계엄을 막은 장본인인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과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 있느냐. 당장의 강성 지지층들의 고민은 맞춰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울분을 풀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물음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안팎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지도부가 지금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지도부 입지가 좁아들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 당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분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선거가 아니고 또 지금 지방선거가 저희가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지 않거든요.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선대위가 출범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해서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그 책임진 것에 대해서 만약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에 대한 또 정치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가 물러나고 뭐 비대위 체제로 돌아선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입장을 보면 이제 제명을 당해도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돌아올 테니 지지자들은 여기에 그대로 계셔라. 이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조금 더 이제 권토중래 같은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좀 서운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지금 현재 본인의 처지가 궁색한 겁니다. 예. 다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한동훈계, 친한동훈계들이 지금 입장이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좌장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제명당했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탈당을 해야 됩니다. 같은 계라고 하면. 하지만 한동훈계는 사실 비례대표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구 의원도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역구 의원이 탈당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친한동훈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낸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3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당을 창당하는 겁니다. 근데 교섭단체가 사실 구성하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친한계 의원들이 그래도 지역구 의원 뭐 한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시키면 나 탈당하겠다라고 엄포를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창당하겠다라고. 근데 이런 조짐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무소속 출마거든요. 근데 무소속 출마하면은 만약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실무적으로도 한동훈계는 지금 탈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선거를 도울 스텝도 없어요. 만약에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를 돕는다? 이거 해당 행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대권을 꿈꾸고 있는 큰 정치인이라고 하면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큰 아젠다를 하나 설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올바르고 장기적인 포석을 둘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잠시 떠나 있는 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3번째가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강성필 대변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요. 사실 신당 창당이라든지 뭐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실익을 취할 수 있으면서 국민들께 정치적인 서사를 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결국에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정치 행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2가지 선택지가 있죠. 지금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 밖에서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 국민의힘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는 길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출마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무소속 출마의 리스크가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 지역구에 가서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낙선했을 경우에 입을 정치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배신자 프레임에 덧붙여가지고 낙선한 정치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나 부산 지역에 보궐선거 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나갔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30%를 득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30%를 득표하고 근데 민주당 후보가 40%를 득표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사실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나가게 되면 60%를 득표한 함으로써 20%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후보가 양분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정치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입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치 은퇴를 해야 된다고 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 밖에서 이번에는 백의종군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재보궐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정치적인 평가 한번 시험대에 올라서 결사항 전에 각오로 선거에 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백의종군도 두 분께서 좀 현실적인 방안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 전 대표는 이제 승부수가 부족하다라는 박한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파장을 좀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든 출마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렇게 조언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나가야 할 것인가? 무소속 출마를 한다라고 보면 그 선택지는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재보궐선거가 어디가 열릴지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 상황에서 어느 지역구를 골라서 나가겠다 이렇게 단정 짓거나 예상하는 것은 저는 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대구나 부산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나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할 경우 그리고 낙선에 더불어서 혹시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경우 그랬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그러다 보면 정치 은퇴의 길로 가야 됩니다. 수순이 그 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가 자웅을 겨뤄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면 저는 거기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수도권으로 출마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서울시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떨어지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선거를 나가서 져야지 그게 정치인인 것이지.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박빙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는 다소 좀 뜬금없는 그런 솔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유학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동훈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출마를 굳이 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뭐 저희 당의 전략상 알려드릴 수는 없고 다만 힌트를 드리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을 이끌 수 있는 선거로 출마를 해야지 본인이 끌려다니는 선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곧바로 그 합당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여러 전망이 있었는데 역시나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당과 당이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최초에는 이제 공동 대표를 하는 게 그간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 합당을 하는 게 흡수 합당인 건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동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한 분이 뭐 인재 영입위원장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당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중책을 맡기는 그런 어떤 차선책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조국 대표가 뭐 공동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결정적인 어떤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이 각 당의 당원과 지지자와 또 현역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과연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추진 과정이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당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평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청래 대표의 과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호남의 패권을 민주당이 장악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국혁신당을 고사시켜가지고 흡수합당을 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연임이라는 본인의 야욕 때문에 합당을 서두른 것 같은데 사실 황운하 의원의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당대당 합당이라는 것이 흡수통합이 아니라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합당을 한다면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아야 됩니다. 지난 2014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했을 적에도 민주당이 그때 의석이 126석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계파는 2석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출범시키면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 체제였거든요.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도 5대5 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사실상 당대당 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당의 순리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합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욕심을 너무나도 부리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더 지분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급한 쪽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조국혁신당이 더 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더 급한 것처럼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게 더 큰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리를 요구하다 보면은 이 합당 문제, 합당 논의의 실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밑으로 들어가는 흡수합당으로 흐를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입법 과정이 이제 느리다라는 식의 그런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합의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이제 한국 국회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이민청과 관련된 논란들 과도한 어떤 진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국외로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 이제 현실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비준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을 통과할 것이냐 저는 이게 만약에 정부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고 야당에게 뭔가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야당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전히 트럼프 시대의 이 관세 협상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포레버 협상이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것을 비준을 해가지고 못 박아두는 것이 우리 국익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게 이득이 될 것이냐 손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야당도 고민을 조금만 해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편을 드는 것처럼 계속 비준해라 하는 것이 과연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아마 6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국회 비준한 것이 조금 돌아가는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도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국도 하지 않았고 또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도 사실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에서 다 그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이제 메시지가 더 강경해진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트럼프가 이 거론을 한 것은 한국의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이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말씀하신 비준도 있지만 특별법 통과 과정 관련된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특별법 통과를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 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고위 당정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한 입법 사항, 정부와 여당이 공조해서 최대한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못 매긴 겁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분은 입법 지연에 대한 지적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계세요.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청와대가 정부 여당과 만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면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을 것이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자라는 그 의지가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특검법 이렇게 정쟁성 법안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말 국익을 위해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대의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저는 비준이나 특별법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최대한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켜야지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준이든 특별법이든 방법에 상관없이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국회에서 합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쟁성 입법은 아주 가열차게 해놓고서 이렇게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법안에는 나몰라라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뺑소니까지 벌인 고등학생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소년이고 시민 자문단 의견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가족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2일 아침 출근길에 오른 20대 여성 A씨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버스를 타러 대로변으로 나서는 사이 갑자기 킥보드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았고 A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담벼락 뒤쪽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쓰러졌는데요. 킥보드 운전자는 구급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인적 사항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태는 넘겼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후유증으로 퇴사해야 했고 그토록 꿈꿔왔던 첫 직장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너무 본인 스스로도 너무 억울하다고 정말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너무 심정이 너무 무너지는. 추적 결과 달아난 가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만 17살 B군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군에게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6개월여 만인 지난 23일 가족들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피의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합의 과정이 불발된 이후에 당연히 담당 검사께서 저희 피해자인 딸을 불러서 사건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YTN에 외부 인원 11명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고
담당 검사가 이런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 의견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조계에서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면죄부나 마찬가지예요. 피해가 굉장히 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됐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용서를 해줄 수는 없다. 무엇보다 A씨와 가족들은 시민위원회가 열린 사실도 몰랐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딸은 8주의 중상해를 입고 지금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얘기를 지금 하다가 조금 너무 울컥해서 가족들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우선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동안 김치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가해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마지막까지 짓밟았다며 꾸짖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의 한 빌라 앞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자백을 토대로 숨겨진 시신을 찾기 위해 출동한 건데요. 가해 남성이 거주하던 빌라 내 김치 냉장고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40대 남성인 가해자는 교제하던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무려 1년이나 김치 냉장고에 숨겼습니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며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는데요.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1년 동안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숨겨온 가해자. 피해자와 연락은 되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어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며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고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당시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악랄한 범죄에 대한 단죄를 받게 된 가해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지는가 하면 금속 공장에서 난 불은 날이 새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하영 기자입니다. 공장 주변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생린면에 있는 비철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맹렬한 불길에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씨는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산림당국까지 나서면서 산불은 곧바로 잡혔지만 공장 화재는 소방대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비철금속은 물과 닿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소방당국은 모래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업체에서 난 불은 200톤에 달하는 폐기물에 계속 옮겨 붙으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밤을 새웠습니다. 뒤이어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나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등 장비 39대와 인력 250여 명을 투입해 진화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감식반 현장 조사를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에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 급히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오늘 아침 논의를 벌였죠. 조금 전에 미 상무부 청사에서 열린 첫날 협의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협의는 종료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장관 장관이 직접 첫날 협의에서는 결론이 안 났고 내일 다시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협의됐는지 곧 알려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방미길에 올라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톱이 모두 워싱턴에 집결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앞으로의 협의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두 사람이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일단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첫날 협의를 벌였고 결론이 내지 않아서 아직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현장을 지휘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대상에는 성관이 봉쇄 임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대령 3명도 포함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 이곳저곳에서 민간인과 충돌을 빚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논란이 확산하자 김현태 707 단장이 특수임무요원의 금기를 깨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전 단장은 그러나 탄핵 심판 등에서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대령 등 당시 계엄에 관여한 대령 4명을 모두 파면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선관위 봉쇄 임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전 계획처장 등 정보사 소속 대령 3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징계와는 별도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외환죄 수사권을 국군 방첩사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방조죄가 성립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항소를 통해서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특검은 2심에서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동 정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방조 혐의 성립에 대해서 추가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기소된 공범들의 확정 판결에서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김 씨가 독자적 판단으로 매수했다고 봤습니다. 공범들의 확정 판결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의 행위에 대해선 시세 조종 세력들이 김 씨와 함께 주가 조작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김 씨를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가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조죄라는 퇴로마저 사실상 닫혀 특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쿠팡TF는 오늘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YTN이 단독 보도했던 120여 개의 녹취 의혹 가운데 양모 전 서울시 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이번 조사도 장시간 진행됐군요. 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네 번째 경찰 조사는 16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야 종료됐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전 시의원은 거듭 죄송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점 주로 소명하셨나요? 다만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도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에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언급됐고 강선우 의원 외에 다른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김 전 시의원 일단 일부 의혹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한 120여 개의 녹취 속엔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A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양 전 시의원에게 돈을 잔뜩 건넸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대가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양 전 시의원을 금품 전달 창구로 본 듯한 대목이지만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또 앞서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한 장을 요구받아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양 전 시의원에게 잔뜩 건넸다는 금액이 수백만 원이 맞는지를 두고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며 대비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김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 본사 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나 자신의 보좌진 출신인 쿠팡 임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묵인했고 본인도 2020년 정치헌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등 13개에 달하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서로 결이 다른 혐의가 많아 출석 요구를 앞두고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그 시점을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 합수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 경기 가평군 고성리에 소재한 평화연수원, 이른바 평화의 궁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연수원은 이만희 총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신천지는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등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집단으로 입당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 같은 집단 입당이 이만희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최근 신천지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가 의혹이 잇따르면서 언제쯤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강서구청장 출마를 위해서 공천헌금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황금 PC라고 하는 것을 경찰이 입수해서 포렌식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자, 김경 전 서울시 의원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김 전 시의원이 장장 16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황금 PC 내부에 보관된 자신의 통화 녹취가 여러모로 제시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황금 PC 속 통화 녹취 대부분을 디지털 포렌식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초기 수사 상황이지만 추후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김 전 시의원이 양모 전 시의원과 민주당 지도부 A 의원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하는 정황, 나아가 공천 헌금 제공 논의를 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입니다.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뿐만 아니라 전 현직 보좌관이나 시의원들과도 공천 로비와 관련된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김 전 시의원은 이 양 전 시의원에게는 수백만 원을 건넸지만 뇌물은 아니고 녹취에 거론된 의원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동생 운영 재단의 직원이나 지인을 통해서 차명 후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급여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잘못 지급되었으니까 돌려달라, 대신에 국회의원 보좌관의 계좌를 제시하면서 이 계좌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차명 후원을 하였던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이 차명 후원이 공천 로비나 공천 헌금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질문도 수사 초기 단계이겠지만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큼 사건이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장 신청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보좌관 PC를 이미 제출받아 이 내부에 보관된 여러 통화 녹음 파일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 전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대목인데, 공천 헌금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압박 용도로 관련된 녹음 파일을 보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관련 녹음 파일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지만 보좌관에게 관련 녹음 파일을 보존하게 함으로써 절차의 용이성을 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사실 이 사건 강선우 의원과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PC 한 대를 초기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시 의회가 보관하고 있는 이른바 황금 PC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상황인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면 증거인멸 시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부에 보관된 각종 녹음 파일을 토대로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구속영장 신청은 자명한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 녹취록에 현역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이 됐단 말이죠. 지금 보면 민주당 의원이 7명에서 8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녹취 속에 등장한 인물들 모두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모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이었는데, 전략 공천 결정 전에 상황을 바꿔야 한다면서 전략을 논의하거나 비용 문제를 논의하기도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물론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불법적 행동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천 로비 의혹은 무엇보다도 당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금품 제공 논의가 이어졌다면 상당히 짙은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 해당 시점 통화 당사자 실제 행위, 만약 이와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면 일방 당사자가 제3의 인물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아가서 자금 흐름을 포착해야 하는데, 직접 모르는 사람을 대면해서 돈을 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만큼 친인척, 관련자, 보좌진, 당직자를 거치는 차명 후원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개입되어 있는 만큼 당시 돈을 전달하는 과정은 어려웠었겠지만,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일부가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이 사건 수사는 물꼬를 틀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2023년 강서구청장 출마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거든요. 녹음 파일에선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대가성만 입증이 된다면 실제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좀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실 정가에서는 지자체 선출직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게 공천 로비를 실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긴 합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별로 공천 로비 금액이 정해져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 2배로 그 시가가 뛴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일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즉 정당 공천 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실제로 돈이 전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만 뇌물죄는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 요건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실제 전달 상황뿐만 아니라 약속, 요구, 제공, 의사표시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받은 사람은 나는 전혀 모르는데 돈이 그냥 입금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에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뇌물죄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로서 공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물에게 제공될 돈임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입증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 입증만 해낸다면 일방적인 전달이라고 하더라도 금품의 제공 의사 표시인 만큼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경찰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어떤 혐의에는 실제로 돈이 전달되었고 어떤 혐의는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모두 다 각자 유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경 전 의원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친동생의 회사를 통해서 차명으로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천 헌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이권 개입 의혹은 아직 서울시 감사 단계이지만 향후 수사로 이어져 각종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상임위가 교육위, 도시계획위, 문체위로 변경될 때마다 어머니, 동생이 대표로 재직한 회사 등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업을 수주해왔고 상임위가 변경될 때마다 이름을 변경하거나 목적을 추가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황금 PC에는 관련된 세무자료도 포착돼 있는데 세무사 시중은행에 김 전 시의원이 직접 접촉한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친인척 사업의 수주를 돕는 수준을 넘어서서 김 전 시의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 가능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고 물론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야 한다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컫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는 굳이 비밀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에는 당시 회사의 발빠른 행보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혹시 외부로부터 압력이 전해졌는지 등 실무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사실 애초 김경시 의원에 대한 수사는 강선우 의원을 고리로 시작이 된 건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역 의원인 만큼 불체포 특권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시의원이나 남모 보좌관은 이미 혐의 일부를 인정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강선우 의원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시의원은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강선우 의원과의 공천 헌금 논란만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이 어렵지만 이어진 각종 공천 헌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혐의를 모두 포괄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왔던 신천지 수사 관련해서도 변호사님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한 수사고 지금 평화의 공전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특정 종교 집단이 특정 정당의 단체로 교인을 가입시켰다면 이 자체가 정당법 위반을 넘어서서 정치자금법 위반, 더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교인들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물론 상당한 저항도 따를 것입니다. 실제 특정 시기에 어떠한 현안을 논의하고 그 현안 논의 시점 전후를 기해서 교인들이 대거 입당하였다면 이는 각 교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 가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 자체가 정당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공천에 관여하기 위해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당비 납부가 각자 개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대신 납입해 줬다면 그 자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자 교인들이 정당에 가입한 이후에 각자의 자금으로 각종 정당 자금을 납입했는지 여부도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이와 같은 행보가 공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특정 인물을 공천하기 위해서 특정 단체가 개입하였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공정한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는 길목에서 당시 공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고 현재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특검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일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수사의 속도가 붙을까요?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면 특히 이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별히 법령상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이 자료물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정당의 단체 가입하게 된 시점 전후에 어떠한 현안이 논의되었는가 이 자료가 특정 현안 논의와 일부 인물 공천과 관련해서 나아가서 선거를 집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압수물 분석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면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현안, 즉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게 되고 그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여러 경로를 통한 후원 의혹을 비롯한 공천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가 추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의 그 당시 당원 명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원 명부일 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에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고 나아가서 이와 같은 당원 명부가 대거 확보된 이후에 특정한 인물이 현안에 논의된 대로 그대로 공천이 이루어지거나 선거에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충분히 정당법 위반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야당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걸고 있고 실제로 여야 공히 공평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합동수사본부가 여야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게 관련된 의혹을 충분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특검이 출범된다면 관련된 의혹을 모두 통합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게 될 터인데 특검이 더 이상 더 구체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수사를 해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정 종교단체나 특정 정당과 관련된 수사는 그 시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일정한 의도 내지는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인 만큼 어느 순간부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실무상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쿠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오늘로 경찰에 출석하는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쿠팡이 내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외국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거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좀 내놓을까요? 지난해 연말 국회의 청문회 직후에 로저스 대표가 1월 1일에 출국했고 그동안 경찰에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습니다. 그러다 21일에 입국해 3번째 경찰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오늘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수 회사가 특정 국가에 진출하더라도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만 대응할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쿠팡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로저스 대표는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쿠팡도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는 발언을 한 직후에 그 생리대 최하 99원으로 그 가격을 인상한 물품을 유통하겠다는 방침을
즉각적으로 밝혔습니다. 제조사들에 앞서서 발빠르게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물가 민감 품목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로 내비칩니다. 이와 같은 의사 연장선상 하에서 로저스 대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겠다는 일부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로저스 임시 대표는 그 자체 조사 관련해서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정원 관련해서는 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인이고, 그리고 또 지금 관세 협상의 어떤 배경 중에서 그 쿠팡을 핑계로 지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은 해야 합니다. 다만 충분히 미국에 관련 사항을 설명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증거인멸 자체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실제 이 증거가 유죄 입증에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용의자와 직접 접촉해서 장비를 회수하고 노트북을 포렌식했다면 충분히 증거인멸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절차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앞서 우리나라 기업인 SKT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취해왔던 태도와 비교 형량해가면서 관련 설명을 충분히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쿠팡은 이커머스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이고 여러 관계사들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우리나라 고용과도 깊은 뿌리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굳이 나서서 쿠팡에게 탄압을 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련 설명과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미국 측이 오해가 없도록 또 공정한 대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셈법이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간의 흐름이 엇갈린 데다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관세 위협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변수가 많은데요. 오늘은 0.21% 내린 5,210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5,24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최근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오늘도 0.16% 오른 1,166.23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최근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 베센트 미국 장관이 달러 강세를 유지한다라는 발언에 하락세를 멈췄는데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7원 오른 1,432원으로 개장했고요. 지금 코스닥은 하락 반전에서 1,15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7대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개 중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과한 AI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7대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인공지능 관련 지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 과도한 AI 관련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을 웃도는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AI 인프라 등에 쓰이는 자본 지출액도 대폭 증가하면서 주가가 약 10% 하락했습니다. 2분기 자본적 지출 KPEX는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한 3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본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만큼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덕분입니다. 테슬라는 매출이 3% 감소했지만 로보택시 등 AI 기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 관련 자본적 지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Big tech generally, I think the sentiment is cautiously optimistic, cautiously positive. We like the AI trade, we get it, but we don't necessarily, we've already got. 역설적으로 AI 경쟁에서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애플은 AI 거품론에서 한 발 비껴가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애플의 지난해 케이펙스는 127억 달러로 메타의 710억 달러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지출인 349억 달러보다 적어 재무적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느냐,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느냐 검증하는 AI 실험의 성패가 기술 산업의 미래 지형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 후보자를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다음 주 중 어느 시점에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뒤 내가 보기엔 이를 잘할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이 설정하는 기준금리가 용납할 수 없게 높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보다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 총회 시민 2명이 숨진 뒤 거센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ICE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며 예산안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총책임자 톰 호먼이 미니애폴리스 도착 사흘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먼은 단속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방정부의 협력을 전제로 현지 단속 요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atter of fact, I have staff from CBP and from ICE working on a drill-down plan. What does that look like based on the cooperation? What does that look like based on how many targets we have left to find? 또 앞으로 검거 대상을 특정하는 표적 단속을 펴 거리에서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먼은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며 시위대도 요원들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ICE에 붙잡힌 한 남성은 허가를 받지 못해 아들 장례식조차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ver in a million years did I think that we would be in this place, where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used as a weapon to silence dissent, where the very foundational principles of our democracy and of our republic are questioned. 야당인 민주당은 앞서 단속 요원들이 신분을 밝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ICE의 전면 쇄신을 수용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며 압박했습니다. What ICE is doing outside the law is state-sanctioned thuggery, and it must stop. And Congress has the authority and the moral obligation to act. 지난해 10월에도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40일 넘게 연방정부 기능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며 초당적 협력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사실 슈터는 좋은 패스가 오면 언제든 넣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석점을 다시 벌어주고 아야로 석점! 터집니다. 김단비 탑에서 석점 김단비 바로 던집니다. 박혜미 이슬만 하면 터지는 박혜미 석점을 나눕니다. 허윤 통과합니다. 석점차 강희슬 바로 던지는데요. 강희슬 들어갑니다. 5에서 유를 창조하는 강희슬의 석점. 자, 강희슬의 석점인데요. 들어갑니다. 강희슬을 잡아야 합니다. 오른쪽 갑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연속 가나요? 강희슬!
오늘도 종일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2도에 그치며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차고 건조한 날씨에 건조특보는 나날이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또 영동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역과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가운데 해안가에서는 초속 15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는 물론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1도, 광주는 2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오겠고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